play me. 장난하니? That's a hell 그 지오에서 where you from me? 와리까리 I be on my own 돈 많이 시비 걸어봐 hit my line don't play me. Don't play me. Don't play me. Boy don't play me. 나 지역을 전해 hit race.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똑똑하게 운동하자 길부로 봉길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1일인데 제가 길부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6년 차가 다 되어 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들 식상하실 테지만 그때 당시 내추럴 운동법, 이분할 이런 걸로 엄청 어그로도 많이 됐었고 이슈도 많이 됐었잖아요. 되게 그때 당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욕하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희노애락이 함께 한 순간들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전부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욕을 하신 분들로 인해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논문 하나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왜 안경 썼냐? 왜 이렇게 안경 썼냐면, 또 논문 같은 거 리뷰하려면 이렇게 약간 안경제비로 해야 또 똑똑해 보이고, 장난이고 지금 이 결막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썼습니다.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길부로 채널을 운영해온 6년 동안 우리나라 피트니스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창 약투랑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사람들이 내추럴로 훈련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졌었고, 그때 당시 국내에서는 많지 않았던 IFBB 프로 카드의 기회가 국내에서도 많이 생기면서 많은 선수분들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추럴 선수들로만 따로 경쟁을 또 해서 IFBB 프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면서 또 그런 기회로 약물 사용과 내추럴 그런 거 구분 없이 많은 선수분들이 사랑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영상으로 저는 누구를 폄훼한다거나 편가르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보디빌딩을 하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로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정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와 내추럴을 훈련하는 보디빌더들의 운동 방식이나 유산소 그리고 보충제 섭취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하는 저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고, 그런 궁금증에 대한 논문이 하나 소개되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운동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운동 방법에 다른 거 있어.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열심히 훈련하면 좋아지는 거지 처럼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일반화하고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제가 성장하는 걸 자꾸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의 성장을 위한 영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면 진짜 모르는 건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면 지식의 밑바탕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막상 논문을 살펴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딩 선수와 내추럴 보디빌딩 선수 모두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대회에 임하고 있고, 이런 보디빌딩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연구 대상자들은 총 187명의 남자 보디빌딩 선수들이 참여했고, 내추럴 보디빌더 78.6%,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보디빌더 21.4%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40여 명의 내추럴 보디빌더 선수와 40여 명의 약물 보디빌딩 선수로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도 여러 이유로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의 연구 모집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선 40여 명의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로 모든 약물 사용 보디빌더들을 일반화할 수 없으나, 이것은 140여 명의 내추럴 보디빌더 또한 모든 내추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없고, 우리는 단지 이것으로 극한으로 운동하는 선수라는 범위 안에서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자료예요. 우선 대체적으로 두 그룹의 키와 나이는 비슷했지만,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의 경우 BCG는 체중이 훨씬 더 높았고, 유의미하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내추럴 보디빌더들보다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의 대회 무대 경험이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선 이 설문조사는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누지 않고 횡단 온라인 설문조사로 모두에게 약물 사용 여부부터 그들의 정보, 훈련 방법, 유산소 훈련 방법, 보충제 섭취 등에 관해서
약 28개의 질문으로 비시즌 훈련 방법뿐만 아니라 대회 직전 6주 동안의 훈련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꽤나 흥미로웠는데 우선 비시즌 저항 훈련 방법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보디빌더는 내추럴 보디빌더들에 비해 근육그룹당 운동 볼륨이 훨씬 더 많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보디빌더의 경우 주당 세트 볼륨이 24에서 40세트를 소화한 반면에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주당 12세트에서 한 24세트를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의 50%가 주기화를 사용하는 반면에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경우 71.4%가 주기화를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의 경우에 강제 반복이나 부분 반복, 선피로 세트 등과 같이 고급 훈련 기술들을 97.5%의 거의 모든 보디빌더들이 사용한다고 답한 반면,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적은 89.1%가 이러한 고급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도 사레레나 이두컬, 레그 익스텐션 같이 신경계 피로도가 좀 적은 운동들은 한 세트 정도는 실패 지점에 이르게 훈련하는데, 아예 안 하는 보디빌더들이 10명 중 1명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보디빌더들은 세트당 훨씬 더 높은 반복수를 수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보디빌더들의 5%만이 1회에서 6회 정도 범위에서의 횟수를 훈련하는 반면,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경우에는 무려 24.5%가 1회에서 6회 정도의 고중량 훈련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반복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의 12.5%가 13에서 15회 정도 범위의 고반복 횟수를 훈련하는 반면에,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4.8%만 13에서 15회 범위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트 간 휴식 시간인데요. 우선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보디빌더와 내추럴 보디빌더 둘 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쉬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의 57.5%와 내추럴 보디빌더의 경우 51%가 세트 사이에서 1분에서 2분 휴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의 22.2%는 세트 사이에 30초에서 1분 사이 휴식을 취하는 반면,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4.1%에만 그쳤는데, 제 생각에 짧은 쉬는 시간은 내추럴 보디빌더들에게 비교적 얼마 안 되는 정해진 세트 내에서 강도 높은 볼륨을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짧은 쉬는 시간을 기피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짧은 쉬는 시간과는 반대로 2분 이상 긴 휴식 시간에서는 내추럴 보디빌더의 44.8%가 세트 사이에 2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반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는 20%만이 긴 휴식 시간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처럼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슈퍼세트나 강도 높은 횟수의 훈련, 네거티브 등등 모든 면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내추럴 보디빌더가 그보다 높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휴식 시간에 관한 것이네요. 네, 여기까지가 저항운동 관련한 질문에서 양측의 대답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나요? 제 생각에는 내추럴 선수들도 괴물같이 훈련하는 분들이 많아서 차이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네, 이어서 유산소 훈련으로 가볼게요. 사실 저는 시즌이나 비시즌 때 유산소 운동을 정말 안 하는 편인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우선 비시즌 유산소 운동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 65%,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더 60.5%가 운동 세션의 횟수, 지속 시간 또는 강도에서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 즉 시즌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의 경우 92.5%,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더의 경우에는 89.8%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산소 운동을 수행했지만, 그룹 간 유산소 운동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는 평균적으로 더 많이 유산소 세션을 수행했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 중 81.1%는 내추럴 보디빌더의 54.5%에 비해 유의미하게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좀 더 높은 강도로 유산소 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 결과를 보니까 제가 유산소 운동을 정말 잘 안 하는 거구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유산소가 정말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경우 시즌의 강도 높은 유산소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만한 보충제에 관한 내용인데, 이 보충제 내용 말고도
실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의 종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보충제의 경우 프로틴 웨이는 두 부류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나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대부분의 훈련자들이 섭취하는 종류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의 경우 BCAA나 EAA 그리고 코엔자임과 HMB 섭취가 많았고 아무래도 약물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 보호제를 선호해서 챙겨 먹는다고 나와 있네요. 그에 반해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경우에는 간 보호제는 거의 먹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들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났던 게 크레아틴과 카페인의 섭취였습니다. 카페인과 크레아틴은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도 확실하게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인지 이것들에 대한 섭취가 많은 편이네요. 근데 저 역시도 지금은 크레아틴과 카페인 이 딱 두 개만 먹고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약물에 관한 내용인데 약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스테로이드 종류를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영어 표기대로 읽기는 할 텐데 발음이 틀리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약물의 경우 평균 6가지 약물을 사용했고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테스토스테론 85%, 드로스타놀론, 프로피오네이트 57.5%, 스타노졸론 47.5%, 트렘볼론 아세테이트 45%, 볼데논 운데실레네이트 42.5%, 옥산드롤론 37.5%, 클렌부테롤 37.5%, 난드롤론 데카노네이트 32.5%, 메타놀론 에난데이트 20% 순이었습니다. 결과에서 말해주듯이 약물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테스토스테론 계열인가봐요. 저는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라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단백동화제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기는 합니다. 이렇게 약물까지 조금 가감없이 조금 소개를 해드려봤고 이 논문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보들 중에 스테로이드가 끼치는 영향은 같은 저항 훈련을 해도 근육량 증가를 극적으로 향상시킨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주장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가 내추럴 보디빌더에 비해 더 많은 훈련과 더 힘든 훈련에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둘 다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본 연구에서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은 내추럴 보디빌더들보다 근육 그룹당 평균 약 2배의 세트 볼륨을 수행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보디빌더들은 개별 세트를 더 힘들게 만드는 더 많은 고급 훈련들, 즉 실패 지점, 부분 반복, 선피로 등의 훈련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도 동물 실험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근육 손상 후 치유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모든 사람을 대변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양측의 훈련 스타일이 다른 이유가 단순히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원래부터 더 모험을 즐기는 선수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두 부류의 보디빌더들은 경쟁을 위해 운동한다는 목적에 걸맞게 이러한 차이점들보다 사실 공통점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운동 스킬이나 근육과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머슬 마인드 커넥션, 강한 정신력, 그리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능력, 힘들게 노력하는 운동의 강도, 끈질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슷하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추럴 보디빌더의 경우 기존에 있던 논문이나 과학적으로 합의가 된 지점에서 훈련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역시도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또 하나 생기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논문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를 욕하거나 평가르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회 나가는 모든 선수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대회를 나가봐서 알기 때문에 그 힘듦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저 크리스 범스트도 진짜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IFBB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존경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유전자가 99% 이상 모두 같지만 생리학적으로 아이와 노인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근육이 잘 붙는 사람과 잘 붙지 않는 사람의 다름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르면 무엇이 다른지 알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모든 선수분들이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논문 리뷰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사실 저도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제가 보고 재미있는 것들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논문 한 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깨달음의 연속이고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논문이 있으면 리뷰해보고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길브로 봉길이었습니다. Boy, don't play me.